조선 배들이 하계 날개처럼 쫙 펼쳐지면서 이렇게 포위해갖고 그냥 삼방향에서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산도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괴멸을 시키니까 여기서 이제 대승을 거둔 거예요. 어? 스방차. 스방차.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설민석 쌤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각 직종에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터에 나가는 순간 목숨을 걸고 출근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여기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고 응원을 줄 수 있고 귀감이 될 만한 선배를 한 분 모셔왔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분이었고 따뜻한 심장을 가진 분이었고 마지막 힌트를 드리면 그 힘든 와중에도 일기 쓰는 걸 거르지 않았던 분입니다. 아,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 힘든 와중에도 일기 쓰는 걸 거르지 않았던 분입니다. 아,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누구죠? 이순신 장군님. 정답. 그 이순신 장군이 어디 분일까요? 선생님 고향이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좀 있으시지 않아요? 아니, 보통 이제 충청도 분들은 충청도 사람이네, 전라도는 전라도 사람이네 맞아. 그러는데 그랬던 것 같아. 서울에서 태어난 게 맞아요. 건천동이라고 그래서 지금 중구청 앞 인현동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명당인 게 그 같은 마을에 3살 위인 형이 류성룡, 징비록슨 그 3살 위입니다, 이순신보다. 동네 형이었고요. 원균 장군 그분도 거기 출신이에요. 5살 많아요. 이거 거기가 좀 명당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20살 때까지는 꿈이 뭐였냐면 사대부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선비고요. 문과를 준비했고 그러다가 이제 20살 넘어서 결혼하면서 장인의 추천으로 이제 무과로 전향을 해요. 그래서 30살 넘어서 무과 시험에 합격을 하거든요. 30살 넘어서 종구품 군인 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승승 장군. 장구하시겠죠.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순우리말로 개고생이었어요. 그럼 왜 개고생이었을까? 무관이 딱 됐는데 그 상관이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때도 그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조선시대잖아요.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좀 해줘. 이러면 예, 이래야 되는데 단칼에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 이자 봐라. 그러면서 이제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부글부글 하다가 이순신이 진급을 좀 하는 것 같자 무고를 한 거죠. 트집을 잡아가지고 파직을 시켜버렸어요.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원칙대로만 살면 인생이 꼬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늘은 글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원칙주의가 일생일 때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때는 1591년 임진왜란 벌어지기 1년 전이었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이거 왜죠, 왜? 왜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는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중국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통신사 사절단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갔다 왔는데 각각 다른 말 하는 건 유명하잖아요. 쳐들어올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선조가 당시에 이거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전라 좌수영이라는 곳인데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담당하는 전라 좌수사가 필요한데 누가 추천을 좀 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성룡이 저요 이렇게 한 거지. 뭐 누군데? 제 고향 후배인데 이순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가는 친구입니다. 딱입니다. 그래, 그 지금 뭐 하는데? 저 정읍의 현감으로 있습니다. 정읍 현감? 아 그걸로 어떻게 이 장군이 돼? 특진시켜 그래서 7계급 특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벌어지기 1년 전에 여기는 전라 좌수사로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전라 좌수사로 내정돼 있던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원균? 어떻게 아세요? 뭔가 라이벌 같아서. 라이벌 같아서. 똘똘하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네가 어떻게 날 좌수사전에서 몰아낼 수가 있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원칙대로 이랬어요. 남들이 조롱을 해도 아이 무슨 전쟁이나 뭐 다들 이러고 있는데 맑은 하늘에 비 내릴 줄 알고 방주 만드는 노아처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판옥선 건조하고 거북선도 만들고 군인들 군사훈련 시키고 화포도 점검을 하고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거북선을 실제 이 앞바다에 띄운 다음에 함포 사격을 하고 그 다음날 정말 전쟁이 벌어져요. 이때 일본이 나고야 쪽으로 집결시키는 모든 군대를 포함하면 30만 대군이고요. 그중에 일부가 4월 13일 날 부산포로 쳐들어옵니다. 경상 우수사가 누구였냐면 원균이었어요. 그다음에 전라 좌수사는 이순신, 그리고 전라 우수사는 이혁기라는 분이 이렇게 각각 관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1위로 치고 들어온 거죠. 여기 부산성 바로 뚫리고요. 동래성 뚫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산 상륙하고 서울까지 함락하는데 딱 20일 걸렸습니다. 그냥 뛰어왔네, 뛰어왔어. 근데 왕은 더 빨랐죠. 그래서 선조는 이렇게 해서 평양을 지나서 어디까지? 여기 이제 의주까지 피신하는 요게 이제 임진왜란의 전황인데 그럼 이때 여기는 부산이 딱 뚫렸을 때 원균이 뭘 하고 있었냐? 1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잦은 해산을 시키고 배를 전부 다 수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배 서너 척에 나눠 타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원균은 도주를 했고 그럼 이순신은 전쟁을 언제 하느냐? 딱 쳐들어오고 이틀 뒤에 원균한테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 사실을 알고 일단 임금님한테 보고서 장계를 보냈겠죠. 여기 유비무한 출동 준비 끝입니다. 딱 올리고 계속 원균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해. 왜? 나는 원균의 명령이 아니라 전하의 명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원균하고 두 번째로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이루고 있을 때 임금님으로부터 이제 딱 어명이 내려온 거죠. 원균과 함께 출정하라. 그래서 이순신 거기에 딱 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원컨대 한 번 죽음으로써 기약하고 요망한 기운을 쓸어버리고 나라의 부끄러움을 10,000분의 1이나마 씻으려 하옵니다. 라고 보고서 올리고
출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원균하고 만나갖고 둘이 연합부대를 편성합니다. 그때 원균이 전함에 한 서너 척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주력부대죠.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는 옥포로 가요. 전군을 울리겠다. 우리가 한포 사격이 좋거든요. 거기서 한포로 때려버려서 불바다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순신과 원균이 함께한 조선수군의 첫 번째 승리 옥포해전입니다. 그 이후에 연승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곡창지대가 여기예요. 호남평야, 나주평야 다 있잖아요. 이거를 차지하지 않으면 이 계속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전라도를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쪽, 요 한산 앞바다 요쪽으로 이제 일본군 배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순신하고 원균하고 이혁기까지 세 부대가 합쳐갖고 이제 한산으로 갑니다. 한산 앞에 딱 갔는데 한산 앞바다에 보면 견내량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되게 좁거든요. 거기에 적선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견내량이 되게 좁거든요. 일본 배는 새끼분해라 그래서 되게 작아요. 빨라요. 쾌속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거북선이랄지 판옥선은 엄청 커요. 근데 그 좁은 데 들어가서 싸우면 그렇죠. 이게 불편하고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이순신은 끌어내자. 치는 척하면서 빠져. 끌어내자. 그래갖고 몇 척을 보내서 싸우는 척하다 도망오는 척하면서 쫙 빠져요. 먼저 외산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흥분한 일본 배들이 쫙 나올 때 한산 앞바다가 넓거든요. 대기하고 있던 조선 배들이 하계 날개처럼 쫙 펼쳐지면서 이렇게 포위해갖고 그냥 삼방향에서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산도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괴멸을 시키니까 여기서 이제 대승을 거둔 거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야, 더 이상 바다에서는 싸우지 마. 아예 해전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휴전이 맺어지게 됩니다. 왜 휴전이 맺어지게 되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러니까 이순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는 왜군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평양까지 갔잖아요. 그럼 왕이 의주에 있으면 쫓아가야 되는데 평양에서 딱 발이 묶여요. 그 이유가 뭐냐. 전쟁은 보급이잖아요. 나라가 너무 길어. 보급선이 긴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육지로 올라가면 말이 500匹 필요한 양을 배 한 척이면 이렇게 해서 보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바다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2차 부대가 이렇게 보급하려고 가는데 이순신이 여기서 딱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보급을 끄는 거지.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틸 수 있어요, 일본군이? 못 버티지. 보급이 없는데 그럼 뭐 후퇴해야죠, 뭐. 거기다 또 명나라군이 지원 오고 이래가지고 일본이 다시 이렇게 후퇴를 해요.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고 부산하고 여기는 남해에다 성을 쌓아놓고 농성전으로 가서 3년 동안 버틴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휴전이 길어지면 이분이 쉴 뿐입니까? 놀 뿐입니까? 놀아요. 놀아요? 놀 뿐이에요? 놀 뿐이었군요.
근데 놀았다고 이제 계속 논 건 아니고 항상 철통 대비를 하시다가 군사들의 동료를 위해서 회식을 자주 하십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요. 항상 병사들하고 어울리고 이거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병사를 위함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회식 자리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공무원으로서는 원칙주의자였지만 인간 이순신을 보면 되게 정이 많은 분이다. 되게 효자예요. 난중일기가 1592년 1월 1일자가 시작이거든요. 1월 1일 첫 번째 일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해요. 난중일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3남이 있거든요. 자식 걱정.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겉바 속촉. 막 그런 분이에요. 맞네, 겉바 속촉. 네.